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김씨 이야기,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이기원 대표님의 별장에 와 있습니다. 설날 명절을 보내기에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인사차 들렸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이기원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수학하셨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십니다. 제 직장 2년 선배셨죠. 그리고 이제 검찰을 그만두시고 부동산 전문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중요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형님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아무튼 지금 보다시피 뒤에 벽난로가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밖에 온도는 지금 영하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우리 선배님하고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일단 편하게 좀 여쭤보겠는데 선배님 회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 회사는 6개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각 회사별로 바이오를 담당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제조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로. 예. 우리 형님이 직장생활 하실 때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었는데 나가서도 한번 성공하신 전문 경영인으로서 아주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형님이십니다. 형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빌라 1140여 채, 1139채인가 집을 가진 40대 남성 김씨, 속칭 우리가 빌라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많은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지 일반 시청자 여러분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2년 전에 2020년 한 9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분이 그분을 저희 회사로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 빌라왕 김씨요? 이번에 사망한 김씨는 아니고 예. 다른 분. 이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 같이 일을 했나 보죠? 아하.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설계가 받았냐면 빌라를 1200채 정도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걸 이제 처분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부동산을 또 전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처분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이제 받게 됐죠. 이제. 그래서 제가 목록을 엑셀 파일로 이제 받았어요. 1200채. 한 30-40채 정도 되겠더라고요, 정확하게. 대부분은 인천하고 이제 강성, 화곡동 이쪽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나보다 한 2-3살 정도 연하인데 그러니까 50대 초반인 거죠. 이제. 근데 어떻게 저 나이에 이 빌라를 1200채를 소유를 했을까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헛살았나 보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할 게 뭐냐면 그 김씨랑 혹시 연관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전세 사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 말씀이시죠? 그분의 조건이 이 빌라를 팔 때 가격을 물어봤더니 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그 전세 가격으로 이제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 끼고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전세가가 싼 거는 1억 2천짜리도 있고 또 비싼 거는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세 가격으로 이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200개 갖다 놓고 등기부 등본을 일부를 무작위로 해서 이제 발급을 받아서 쭉 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국세 같은 거 제답된 게 안 나왔었나요? 없었어요. 등기부 등본에 잘 이렇게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위 말하는 명의를 도용해준 바지 사장이 아니고 본인이 갭 투자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때 수법은 다 전세 끼고 동시 진행 방법으로.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나도 시드머니로 한 2-3억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을 달릴 때는 문제될 게 없겠죠. 문제될 게 없죠. 이게. 그리고 뭐 적정하게 종부세 낼 건 내고 각오하고 네. 부동산 상승분이라든가 그거 하게 되면 충분히 갭 투자 뭐 그 사람들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리라고 생각 못 했겠죠. 좋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사망한 김 씨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바지란 말이죠. 나도 신문기사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 사망한 김씨 같은 경우에는 바지 사장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아마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저기 화곡동 쪽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한두 건 정도 이제 바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뭐 분양 대행업자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동시 진행 작업을 하면서 바지들한테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수수료를 줬단 말이죠. 300에서 500 정도.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짭짤했겠죠. 근데 이게 한두 채면 모르는데 수백 채, 전체가 넘다 보니까 돈이 짭짤했을 거야 아마. 아마 그 맛에 이제 하다 보니까 융 쪽에도 빠지고 뭐 하다 보니까 돈도 쉽게 쓰고 가소비도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갭 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상승 국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기 건축 시행사, 그다음 분양업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이런 브로커들이 합작해서 결국은 갭 투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기 뭡니까 바지 세워 가지고 전세 끼고 곧바로 떠넘긴다, 날려버린다. 이게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내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그냥 뭐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이제 처분하고 내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빌라 살다가 근데 이게 빌라라는 게 아시다시피 황금성하고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근데 생활의 편리성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또 빌라 자체가 가격은 싸고 거의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빌딩이고. 매매를 하려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매도 희망자 A라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사회 초년생 그 경제적으로 이게 그 여력을 좀 갖추지 못했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경영이 없는 분들이 집을 찾고 있는데 아파트를 전세하자니 좀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 찾다 보니까 이제 빌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편리성은 아파트하고 비슷하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 뭐 미추홀이라든가 강석 화곡동 같은 경우는 전철역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도 좋고요. 서울하고도 멀지 않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신축 빌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건축을 해서 이걸 팔려는 매도 희망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렴한 금액에 빌라를 전세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 B라는 사람이 있고 요 A, B 두 사람을 다 이용을 해서 이 돈을 이제 벌려고 기획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빌라 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결국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샘플이 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는 실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든가 분양가가 결국은 일종의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격 표준이. 그러니까 결국은 업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뭐 땅 매입해가지고 시공해가지고 분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원가가 자기 들어간 게 1억 원이다. 그래서 마진 봐서 1억 2천에 판매를 한다. 했을 때 1억 2천에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세라는 것은 보통 한 70%나 60% 선에 하게 되면 7, 8천이 전세 가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전세를 줄 때부터 이미 1억 오히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분양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전세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2천만 원 정도로 갭을 가지고 나눠 먹고 건축주한테는 1억 2천 딱 입금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빌라 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전세. 맞습니다.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별 차이 없는 그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습니다. 그런 주택을 악의적으로 다수 보유한 사람을 지칭할 때 빌라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빌라 왕이 수많은 빌라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빌라를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 구입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한히 예. 반복되면 예.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 1000채, 2000채도 맞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내가 이 보도를 보니까 그 빌라왕 중에 최고 많이 가진 사람은 2,700채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사람 빌라와 빌라 신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오르면 2억짜리가 10%만 올라도 2천만 원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5%만 올라도 1,000만 원이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 차익에서 양도소득세 주더라도 그죠.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채를 보유한 사람이 1,000만 원만 올라도 10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깡 짓고 헤엄치는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 저기 혹시 얼굴이 좀 빨간데 아까 낮에 먹은 막걸리 때문에 지금 그런 거요? 오랜만에 국회의원 만나서 점심 식사하면서 반주 한잔 곁들였는데 여기 난로 옆에 있으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 우리가 설령 막걸리는 마셨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정성을 좀 다해 보시게요. 아무튼 좀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예. 형님 그 아무튼 그 김씨 빌라왕 김씨가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 피해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지금 구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보증 이행을 위해서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들과 또 관계가 또 돼버린단 말이죠. 참, 이 절차부터 좀 상속인 중에서 누가 이렇게 그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아마 김씨 부모는 저기 뭐 상속 재산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뭐 한정 승인 뭐 그렇게 해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해도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채권, 채무 이걸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는 차익이 있는지 여부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이게 하세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한 반년 1년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1년도 보통 뭐 기본이 1년은 갈 것 같아요. 1년이고 그런 동안에 이제 세입자들은 이제 소송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사망한 경우 좀 그렇더라고요. 허그 보증보험 가입돼 있는 임차인일지라도 좀 그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일반인들이 그 착각을 하시는 게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법이론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게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청구권을 내가 제의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그 보증보험 가입하셨을 때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묵시적 자동 갱신했는데 그것도 허그에 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도 보조를 못 받는 거고요. 또 중간에 이게 또 소유자가 바뀌어도 맞습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3자가 다 해가지고 같이 해서 허그에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그 전세 사기건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작년 9월인가요? 전세 사기 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경미 시점에 내야 할 당해세의 법정 기일이 전세 확정일자보다 뒤일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하는 뭐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해 아마 4월부터나 금년 4월부터나 발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올해 4월부터. 네, 그렇게 저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이 쉽게 말해 좋은 말로 갭투자 아주 깡통 전세거든요. 예? 결국은 제가 바지를 섰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내 건설 비용하고 내 분양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 그 이유는 전 임차인들 어떻게 되든 말든 잘 모르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기 친 거거든요. 맘 먹고 사기치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형법상 사기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그 법률 위반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애초부터 금액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데다가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이 설령 이제 경매 절차를 다 진행하더라도 일반적인 것 같으면 경매 절차 하게 되면은 다 보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불구하고 이번 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에 쥐는 돈은 매우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매우 판단이. 저가나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참 보면은 안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우리는 그냥 100%다 보존 받는 줄 아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일단 제가 건질 수 있는 것은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예, 그게 아무튼 소액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그건 보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60%, 70%그 정도 많이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거든요. 많이 받아도 60%고 평균적으로 보면 50%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애시 당초에 한 30-40%가 이미 업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던 내용은 어차피 신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뭐 내용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정도인데, 중요한 건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가지고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뭐 경매까지 뭐 하면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결국엔 사전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미연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지 노하우에 있어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 노하우보다는 이게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전세 사기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아시다시피 또 전세라는 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게 없는 독특한 네, 맞습니다. 예. 제도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원래 이게 고려 시대 때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이 많은 사람한테 자기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그 돈을 차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돈을 꾸어준 대주가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상환을 하면은 다시 농토를 돌려주고. 아, 그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네, 그게 예. 이제 당전이라고 있는데 예. 그 제도가 조선시대에 내려오고 그러다 이제 구한 말에 그 한양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농토에서만 하다가 그 구한말 시대에 이제 가옥으로 이게 확대된 게 이게 지금 오늘날 전세제도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집에 거주하시는 분의 아마 절반은 전세라고 해도 봐야 돼요. 이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가 이게 쉽지 않다고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전세 제도라는 게 이렇게 많은 제도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허점도 있는데 이거를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예방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전세 계약을 할 때 이거는 다 아는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신축 빌라가 제일 많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그 인근,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는 거는 뭐 반경 뭐 1km, 2km 이내 거긴 그 거래되는 내역이 있거든요. 이게.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개사무소 가서 그냥 그 집을 구하는 것처럼 해서 비슷한 동일 조건, 예를 들어 뭐 전철역에서 그 도보 뭐 5분 이내면 5분 이내, 10분 이내면 10분 이내 이런 비슷한 조건이 되는 곳을 찾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시세라는 게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방법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챙겨봐야 돼요. 꼼꼼히 챙겨보고 그것도 그냥 챙겨보는 거에 끝나지 않고 잔금 치르는 날, 예. 그 계약하기 직전까지도 이걸 그 등기부등본을 찾아봐야 돼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거주단 설정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소 접수 기준이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접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전입이라든가 확정일자 받게 되면 다음날 0시 발효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시간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 특약상에다가 제한물권 같은 경우는 다 정리한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이런 특약조항을 단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분들은 우리가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날 그 주민센터 가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아 이걸로 이제 나는 권리를 다 확보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효력이 당일날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길날 0시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일날 이게 시차가 얼마 안 되는 시차지만 만약 집 주인이 마음 먹고 그 사기를 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 예, 맞습니다. 예. 알아보고 상담하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법무사한테 해가지고 딱 저기 자 오늘 기표했으니까 그죠. 오늘 접수하십시오 하면 접수가 빠르거든요. 접수가 우선순위 선순위가 되는 잔금 거예요. 내고 입주하는 날 그날 오전에 그 전입세대 연락을 발급받으면
아직 잔금 치르지 않고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 입주자가 없는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은행도 그냥 예. 융자해주고 근저당 맞습니다. 예. 근데 근저당은 그 설정한 당일날부터 효과가 발휘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 해봐야 이건 당일날 안 되고 이길날 용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이 사기를 갖다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잔금 치르고 그 이길 날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특약사항에 닿는 게 좋습니다. 특약사항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택보증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특약사항에다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 그때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물론 일반적인 뭐 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임대를 전문적으로 해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 보증보험을 100%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네, 그렇죠. 강제 규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뭐 김씨 같은 빌라왕 같은 경우 임대 보증이 가입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라든가 뭐 형사처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 또 법의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법의 미비점이.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뭐 기법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축 빌라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격 형성 안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어쨌든 신축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주자들이 또 쾌적한 집을 찾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9억보다는 그러니까 빌트인 다 돼 있으니까 뭐만 들어가면 되니까 제가 봐도 웬만한 아파트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신축보다는 최소한 준공 떨어져서 입주하고 한번 누군가가 앞선 사람이 전세를 살고 아니면 뭐 3년, 4년 지난 거를 해야 안전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걸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신축 빌라보다는 그래도 구축 빌라를 찾아라. 그러면 지금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빌라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이의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그러시면 안 되고 아무튼 꼼꼼한 가격을 찾아보셔야 되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할 말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빼주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그러는데 물론 임차권 명령 법원에서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사를 가셔도 되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집에 들어가실 집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는데 임차권 등기명이 돼 있다면 절대 그 집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주인은 아주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확실히 마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금방 임차권 등기명령 말씀하셨으니까 임차권은 이제 급하니까 나는 예를 들어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사를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어차피 나는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짐을 다 빼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부에 내가 이제 별 필요 없는 물건이라든가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눈에 뜨기 쉽게 놔두고 그러고 이걸 전체를 다 띄워서 공실로 놔두면 더 어려워요.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는 상태에서 그렇단 돼 말이에요. 있는 상태에서도 물론 이제 저희가 임차권 등기가 안 됐을 경우에 대항력을 갖추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점유라는 건데 점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라는 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경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한테.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게 경매로 나오면은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근데 임차권 등기한다고 겁줘도 보통 임대 입장에서는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송비용부터 해가지고 모두 자기 부담해야 되지. 등기등본에 안 좋은 거 딱 물론 그거지만 그거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누가 들어오냔 말이죠. 이게 보통 배짱 아니면 아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집을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놔두고 받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묵시적 자동갱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유선전화로 해가지고 나 주인한테 한 달 전에 알려줬기 때문에
자동 쪽 뭐 묵시적 그 자동 갱신이 안 되고 당연히 그 임대 계약 종료되는 날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다 생각하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뭐 내용 증명이라 됐든 문자가 됐든 뭐 이메일이 됐든 항상 그 표면화된 어떤 근거를 식별이 가능한 그런 증거를 남겨두셔야지 가능합니다. 특히나 그 임대차 종료일에 그 여러분들께서 나가지 않게 되면 다른 데 가서 위약금을 물어준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재를 해 놓으시면 추후에 소송 단계에서 그런 손해도 충분히 보상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어르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부분은 아마 내가 보니까 이번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그 뭐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은 게 그 가끔씩 보면은 이런 특히 이제 빌라 여기 보면은 이제 신탁 부동산이 있어요. 네, 신탁 부동산. 그러니까 신탁 부동산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 건축주가 빌라를 건축하면 자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아직 건축이 올라가 있지 않은 대지를 담보로 해서 신탁회사다 신탁 약정을 맺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원부를 반드시 떼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신탁 원부 떼서 봐야 건물이 되거든요. 다 올라가도 그 건물 부분까지 다 신탁회사에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은 소유자가 신탁회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주가 되겠죠.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신탁된 부동산을 이 건축주가 신탁회사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주는 경우 그건 돈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탁회사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책임질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를 구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보잖아요. 그렇게 신탁 등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게 일반 금융회사 등기가 있으면 거기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뭐 채권 최고 얼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신탁 같은 경우에 이게 담보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없어요. 그냥 신탁제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아 이거는 보다시피 그 집을 지을 때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 신탁해서 신탁을 맡겨놓은 거다. 너 봐라 이거 여기 융자 금액도 없지 않냐. 안심하고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고집있고 전세 계약서 쓰는 순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거는 뭐 100%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 집을 전세 찾으시는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신탁 원부까지 같이 확인해요. 그래서 만 신탁 등기가 더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신탁회사 찾아가시고 왜냐면 이게 돈이 1, 200이 아니잖아요. 뭐 최하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수억 원입니다. 수억 원이죠. 그 수억 원 잘못하면 일을 처지니까 그 신탁회사 찾아가셔서 거기서 문의를 하면 돼요. 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해서 전세를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냐. 그럼 이제 그 담당자가 이거는 우리가 그 세입 전세를 계약할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해야 된다라는 안내를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거는 신탁사 찾아가서 방문해서 신탁사로 확인을 해라. 또나 등기소 가지고 신탁 원부를 보시고 체크를 하셔라. 또 이 신탁 원부를 봐도 그 일반인들 보시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신탁회사 방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이게. 10분 정도면 충분히 안내해 줍니다. 참 형님 아무튼 시간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뭐 우리 형님께 지금 방금 입이 술술 풀리고 있는데 풀리려고 하니까 제가 입맛 돌아오니까 쌀 떨어져 버렸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우리가 우스갯내기로 뭐 이런 그 명언이라면 명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값이 싸면서 좋은 건 없어요. 값이 비싸면서 나쁜 거는 있거든요. 근데 값 싸면서 좋은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집을 전세가 아니라 뭐 매수를 하던 아니면 전세를 하던 간에 그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턱없이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혹시 뭐 우리 동포분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분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집을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밑에 자막이 흐르지 않습니까? 저 물무산 이강원 법무사 사무소 오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형님 고마워요. 이제 막 뭔가 이게 게임 풀리나 그러는데 끝나네 이제. 아무튼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